유튜브 설춘환 캠퍼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총명한 멘토 설춘환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투자할 때, 부동산 거래할 때 정말 중요한 핵심 서류,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매를 할 때, 또 전세를 주고 또 임차를 할 때, 또는 경매로 입찰할 때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할 것인가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설춘환 캠퍼스에 질문 올려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부동산 거래에 따른 부동산 등기부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춘환 교수와 함께하는 부동산 거래와 등기부 등본. 대한민국 원탑 강사 설춘환 교수가 전격적으로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부동산 거래할 때 핵심 서류 중에 가장 중요한 서류, 바로 등기부 등본입니다. 사실 등기부 등본은 이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라고 불러야 되지만 그냥 오늘 강의할 때는 등기부라고 하겠습니다. 자, 매매할 때 매도인, 매수인, 자, 전세, 임대인, 임차인, 자, 경매할 때 입찰자, 누구나가 알아야 되는 그런 등기부에 대해서 간략하지만 정확하게 제대로 된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등기부 종류. 등기부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집합 건물 등기부가 있습니다. 자, 어떨 때 토지 등기부를 떼보냐? 내가 논을 살 때, 내가 밭을 살 때, 또는 내가 공장을 살 때, 또 내가 다가구 주택을 살 때 토지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서 확인해야 됩니다. 자, 건물 등기부 등본은 어떨 때? 다가구 주택에 들어갈 때, 임차할 때, 빌딩에 임차할 때, 공장에 임차할 때, 상가 임차할 때, 또는 매수할 때 건물 등기부 등본을 봅니다. 자, 집합 건물 등기부, 아파트 매수할 거야, 아파트에 임차할 거야, 빌라에 임차할 거야, 오피스텔 매수할 거야 라고 할 때 집합 건물 등기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건물, 이런 땅 살 때 토지 등기부 등본 발급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논이죠? 과수원이죠? 또 이런 통건물은 건물 등기부 등본도 발급을 받아야 되지만 땅, 토지 등기부 등본도 발급을 받아야 된다. 이런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건물 등기부. 마찬가지죠, 여러분. 자, 통건물, 건물 등기부 등본. 자, 이런 다가구주택도 건물 등기부 등본을 별도로 발급을 받아봐야 된다. 아무래도 여러분 뒤에 있는 개동의 현대사옥도 만약에 이걸 제가 매수한다. 그러면 건물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러분 집합 건물은 뭐냐? 바로 이런 거죠? 여러분 아파트죠? 네, 아파트, 빌라죠? 오피스텔이죠? 그죠? 예, 요런 것들 내가 임차해서 들어갈 거야, 매수할 거야 라고 할 때 집합 건물 등기부 등본 발급받아서 확인한다.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등기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등기부는 세 개의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제부는 부동산의 표시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위치, 면적 같은 것들.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권 보존 등기, 이전 등기,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압류, 경매. 그리고 을구에는 소유권 이해에 관한 사항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근저당권, 전세권, 주택임차권, 지상권 이런 것들이 을구에 기재가 되어 있다. 각각의 것들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기부를 발급받아야 된다. 어디서 발급받냐? 물론 여러분 등기소 가서 직접 발급받아도 됩니다만 집에서, 사무실에서 간단하게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누구나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가급적이면 회원가입해서 로그인,
부동산 등기 열람하기 이런 식으로 열람하시면 될 것 같고,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는 소액 임차인의 범위라든지 도로명 주소도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등기부 발급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자, 먼저 여러분 집합건물 등기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게 집합건물 등기부입니다. 타이틀이 딱 나와 있죠? 집합건물 등기부. 집합건물의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강서 힐스테이트 101동 몇 호 이렇게. 자, 먼저 요런 것들을 우리가 여러분 집합건물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간단히 정리합니다. 자, 그러면 토지 등기부는 또 어떻게 생겼냐? 자, 토지 등기부는 여러분 이렇게 생겼습니다. 토지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경기도 가평군 북면에 뭐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건물 등기부는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건물 등기부, 그죠?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말소사항 포함이라고 하는 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살아있는 등기부에다가 옛날에 등기부에 기재가 됐었는데 어떤 사정으로 말소된 것들도 함께 모두 표시해 달라라고 하는 게 바로 말소사항 포함입니다. 그러면 등기부에 가압류 없어지고 근저당권 없어지고 빨간색으로 쭉쭉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말소사항 포함 필요 없다. 그러면 현재 살아있는 것만 나온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 아파트 표제부를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표시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여러분 건물도 마찬가지죠? 네, 건물도 표제부. 건물의 표시 어디에 위치해 있고, 요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5층짜리 단독주택도 있고 제1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도 있구나, 지하 1층도 있고 5층도 있구나, 옥탑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표제부를 통해서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고요. 아까 앞서서 토지도 경기도 가평군 북면에 백둔이라고 하는 곳에 밭이 있구나, 전이 밭이잖아요. 5,326제곱미터가 있구나, 약 1,611평 정도의 면적의 땅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아파트도 딱 보시면 101동에 몇 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01동은 1층부터 19층까지 있다. 1동 건물의 표시는 그렇게 지금 언급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 아파트의 대지권 목적인 토지의 표시, 우리가 여러분 토지는 그냥 토지 등기부만 있고 건물은 건물 등기부만 있는 건데, 집합 건물 등기부는 건물에 대한 표시도 해줘야 되고, 이 건물, 즉 아파트를 소유하게 되면 그 밑에 땅 지분도 갖게 되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먼저 대지권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보니까 이 아파트 단지의 총 면적은 12만 4,980제곱미터구나. 그러면 약 대충 한 4만 평 정도 되는 거구나. 느낌 이렇게 한번 갖는 거죠. 자, 이 아파트는 제 2층에 몇 호인데 요게 철근 콘크리트 구조 128.81제곱미터. 요게 여러분 아파트의 전용 면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용 면적 40평 정도 되는 거구나. 대충 여러분. 제곱미터를 평으로 환산하려면 곱하기 0.3025 정도 해주면 되고, 대충 어바웃 하려면 그냥 나누기 3.3 정도 하면 됩니다. 자, 내가 이 아파트 호수를 갖게 되면 나는 땅 지분을 갖느냐? 자, 땅 지분을 갖습니다. 분모가 124,980.4. 아까 위에 면적 똑같죠? 분자가 61.77이니까 분자도 그냥 제곱미터라고 이해하시면 대충 한 20평 정도의 땅 지분을 갖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등기부의 갑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갑구는 말 그대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인데, 자, 이 아파트가, 이건 아파트를 떠나서 요건 같은 경우에서는, 자, 소유권 보존이 2003년도 건물을 지어가지고 처음으로 출생신고, 그걸 우리가 이제 보존등기라고 하는 건데, 요건 2003년도 3월 달에 했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이후에 이걸 갖다가 이제 매도를 한 거죠, 여러분. 네, 매도를. 그래서 2003년 4월 9일자로 소유권 이전이 되었고, 또 역시 이거를 2007년도 3월 7일 날 또 소유권 이전. 소유권 이전이 된 등기 원인은 뭐냐 그랬더니 매매. 여러분 요거 두 개만 본다면 접수와 등기 원인이 있는데요. 요거는 2007년도 2월 22일 날 매매 계약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3월 7일 날 통상 잔금을 주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날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이 날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이 날짜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2007년도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그래서 당시에 실거래가가 요거는 4천만 원이 되었다. 이런 부분들이 언급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갑구를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갑구에 소유권 이전 4월 8일 날 매매하고 잔금 6월 10일 날 줘서 등기한 거고 이후에 이제 요 소유권 이전은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입니다. 여기 등기 원인에 여러분 상속과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 2002년 3월 6일 그냥 상속이라고 표시되어 있다면 만약에 아버지, 엄마, 아들이 있었다.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엄마 1.5, 아들 1 이렇게 등기가 되는 거죠. 반면에 원래 엄마 1.5, 아들 1인데 엄마가 그냥 아들이 다 가져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는 아들이 일단 엄마가 다 가지세요 라고 해서 그렇게 가졌다면 그것이 바로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등기부에 가압류라고 하는 거 기재가 되죠? 가압류는 뭘까? 또 가처분이라고 하는 게 기재가 됩니다. 가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돈 받을 거 있을 때 소송을 해야 되는데 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려. 그런데 채무자가 사전에 재산을 빼돌리면 나중에 판결 받아봤자 의미가 없다. 그래서 소송하는 가운데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사전에 잡아두는 절차 가압류. 왜? 돈 받을 거 있을 때 한다라고 하는 점 꼭 기억하세요. 돈 받을 거 있을 때. 반면에 여러분 가처분은 뭐예요? 가처분은 통상 매매계약 했어. 계약금 줬어. 중도금까지 줬는데 매도인이 다른 사람한테 또 팔아먹으려고 그래. 이중매매. 안 되죠. 내가 잔금 주고 소유권 이전 등기 해올 건데 그래서 소송할 건데 사전에 매도인이 팔아먹지 못하도록 잡아두는 절차.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가처분은 왜 가처분했냐? 어떤 이유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그러니까 내가 매매했다. 그런데 계약금 줬다. 중도금 줬다. 또는 잔금까지 줬는데 등기를 안 해준다. 그래서 하는 것. 가처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압류는 돈 받을 거 있을 때, 가처분은 안 돈 받을 거 있을 때 라고 이해하시면 특별히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자, 그것과 관련된 간단한 설명입니다, 여러분. 가압류와 가처분. 둘 다 소송을 전제로 한다. 차후에 판결받고 강제 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 소유권 변경 또는 현상 변경을 못하기 위해서 한다. 가압류는 돈 받을 거 있을 때, 가처분은 안 돈 받을 거 있을 때 한다는 점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에 여러분 등기부 갑구에 또 뭐가 기재가 되냐? 경매 등기. 여러분이 보시면 강제 경매 개시 결정, 임의 경매 개시 결정. 경매에 들어갔구나. 자, 경매에 들어가면 함부로 매수하면 안 되는 거죠? 함부로 임차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경매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요 사건 번호를 가지고 대법원 경매등록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누구나 쉽게 이 경매 절차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자,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죠. 자, 강제경매는 판결문 가지고, 임의경매는 근저당권 가지고 경매했다. 이렇게 간단히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여러분 등기부 갑구에 압류가 기재가 됩니다. 자, 보시면 압류, 그죠? 예, 또 압류. 자, 권리자가 국가야. 용산세무서. 이 사람 국세를 안 냈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압류야. 동작구. 이 사람 지방세를 안 냈구나. 통상 이렇게 이해하면 특별히 문제 없습니다. 압류가 되어 있다면 매매할 때 그 금액 정확히 확인해서 말소시켜달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고, 전세 들어갈 때 이런 거 확인 못하면 전세 들어가는 것들 조심해야 된다. 경매는 무조건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낙찰자가 돈 내면 다 소멸할 거니까. 자, 압류는 통상 세금 체납이 대표적입니다. 물론 뭐 보험료를 안 냈다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자, 국세와 지방세를 압류하면 등기부에 압류가 된다. 국세 여러분 알죠? 양도세,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세.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끝내 안 내면 어때요, 여러분? 국세, 기관인 세무서가 캠코에 부탁해서 온비드 공매,
역시 지방세, 시군구청이 캠프에 부탁해서 온비드 공매가 진행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갑구에 여러분 지분 등기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는 어때요? 매매한 거죠? 네, 매매했다. 자, 지분을 2분의 1씩으로 지분 등기를 한 이런 케이스도 있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또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통해서 지분으로 등기된 경우도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지금 현재 2분의 1씩 갖고 있잖아요. 자, 이 아파트 또는 이 땅, 이 건물 내가 산다. 당연히 지분만 살 수 있고 다 살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그죠? 네. 근데 만약에 이게 아파트라면 또는 이게 상가라면 이 소유자들이 있어요. 그죠? 내가 이 상가를, 이 아파트를 임차하고 싶어. 그럴 때는 임대인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즉, 둘 중에 한 사람하고만 임대차 계약을 내가 맺는다. 임차인으로서. 임대차 계약은 무효입니다. 왜? 과반수가 안 되니까. 여러분, 반수, 2분의 1과 과반수는 완전히 다르다. 꼭 정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분 등기 있다. 관리행위, 임대행위죠. 과반수의 동의 반드시. 나중에 지분이 경매로 나오면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 뭐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등기부에 여러분 갑구에 가등기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가등기는 뭐냐? 이를테면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어. 그런데 어떤 사정으로 소유권을 안 가져와. 그런데 원래 소유자가 제3자한테 또 팔아먹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소유권은 넘겨오지 못하지만 기존의 소유자가 다른 사람한테 팔지 못하도록 잡아두는 절차, 가등기한다. 여러분 이 가등기는 가등기권자와 소유자가 둘 다 손잡고 가서 등기소 가서 등기하는 거다. 그러나 이런 업무를 법무사나 변호사가 돈 받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가등기도 있고 나는 돈을 받자라고 하는 가등기도 있습니다. 일명 담보가등기. 어쨌거나 내가 매매하려고 해. 그러면 이런 가등기 있으면 매수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내가 매수하는데 가등기권자가 가등기 말소에 동의하겠다. 그럼 매수할 수 있어. 자, 가등기가 되어 있는데 임차하겠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임차보증금 다 날릴 수 있습니다. 경매로는 후순위 가등기라면 무조건 낙찰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가등기는 여러분 돈 받자라고 하는 담보가등기가 있고 추후에 소유권을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소유권 가등기도 있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은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입니다. 대단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안 하는 분들이 있다. 만약에 제가 부동산 하나를 갖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겠죠. 근데 내가 나중에 이사를 해. 그러면 이사를 갔으면 이사를 간 주민등록 초본을 첨부해서 내 주소가 바뀌었다. 이사했으니까 나의 주소를 바꿔달라고 하는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를 해야만 나중에 소유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 어때요?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 전거 이사했다는 거죠. 자, 대구광역시에서 이를테면 서울 강동구로 이사를 했다면 초본을 첨부해서 반드시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등기 명의인의 표시, 성명이나 주소 등 변경되어서 등기부상 표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표시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하는 등기를 우리가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라고 한다. 자, 여러분 다음은 등기부 을구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기부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언급됩니다. 첫 번째, 사실 을구하면 대표적인 게 여러분 뭐예요? 근저당권 설정이죠. 여러분 제가 이 아파트, 이 땅의 소유자예요. 제가 돈이 필요해. 근데 대출을 받으려고 그래. 그랬더니 은행이 설춘한 당신 개인을 보고서는 돈 빌려주기는 어렵다. 신용대출 어려워. 그런데 너의 소유 부동산 담보를 제공하면 대출해 줄게. 그래서 제가 제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지금 대출을 받은 거다. 어디에서 대출을 받은 거냐? 근저당권자 중앙농업협동조합한테 대출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채권 최고액이 4억 1,600이라고 하는 것은 원금은 이렇지 않습니다. 원금은 요 금액 나누기 1점이나 요 금액 나누기 1.3에서 딱 떨어지는 금액. 그러니까 통상 한 3억이나 3억 5천 정도 대출을 받았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특별히 문제 없고요. 자,
요걸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공동담보, 그죠? 그러니까 요 부동산 말고 추가로 광진구 중곡동에 있는 다른 부동산을 추가로 담보로 제공했다라고 하는 점이 바로 공동담보에 대한 개념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밑에도 여러분 어때요? 자, 근저당권 설정 3천만 원 주식회사가 대출을 좀 해준 거죠, 그죠? 자, 근저당권 다 좋은데 이 날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근저당권을 가지고 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이런 날짜가 먼저 된 사람이 우선해서 더 먼저 배당을 받는다라고 하는 점 하나 정리하고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동산을 살려고 그래, 그죠? 매수하려고 그래. 그러면 당연히 이 금액 감안해서 나머지만 주고 매수할 수 있다. 또 임차할 때도 이거 만약에 아파트다, 빌라다, 담보가치 대비 요 채권 최고액 빼고 나의 보증금까지 들어갔다 하더라도 총 부동산이 만약에 5억이야. 그런데 근저당권이 4억 있어. 근데 나보고 추가로 3억 원에 들어오래. 이런 임차를 들어가면 안 되죠, 여러분. 그죠? 굉장히 리스크 있는 겁니다. 근데 아파트가 만약에 10억짜리야. 근데 근저당권이 4억 돼 있어. 근데 나보고 보증금 3억 원에 들어오래. 이렇다면 들어갈 수 있겠다. 그죠? 담보 가치가 충분하다. 저는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매 임차할 수 있을 것 같고 금액 감안해서 그죠? 또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경매로 낙찰받는 것은 무조건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소매라는 거니까. 자, 저희가 이제 강의할 때 이런 것들도 많이 질문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요게 여러분 근저당권 설정이에요. 주등기, 부기등기인데 그냥 하나의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요거에 대한 설명 간단히 해보면 먼저 여러분 소유자 또는 채무자가 요걸 담보로 대출을 받았어요, 그죠? 그래서 채권 최고액 5억 4천만 원 설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원리금을 연체했나 봐. 그래서 근저당권자인 캐피탈이 요 근저당권을 팔았어. 누구한테? 주식회사 무슨 자산관리대부한테 팔은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확정채권 양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NPL이라고 하는 거죠. 일명 부실채권. 자, 그래서 캐피탈이 요걸 갖다가 팔았다. 그래서 얘가 가졌다. 그래서 근저당권을 이전했어. 근데 얘가 요 채권을 사올 때 돈이 별로 없었나 봐. 그래서 요걸 담보로, 즉 요걸 담보로 또다시 대출을 받은 거예요. 대출을 받았다. 그래서 근저당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라고 해서 근저당권부 채권, 근질권 설정했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근저당권은 부동산을 담보로, 질권은 이 근저당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매매할 때 그 금액 제하고 임차 들어갈 때 이 근저당권, 나의 보증금, 부동산 담보가치 대비 한 80% 이하라면 들어갈 수 있겠다. 그러나 80% 초과해서 100% 넘어간다? 그러면 임차에서 들어가는 것은 고민해야 된다. 리스크가 있다. 경매로 낙찰받는 것은 무조건 낙찰받을 수 있다. 경매는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무조건 소멸할 거니까 라고 하는 점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근저당권은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되었다. 질권은 근저당권을 담보로.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이런 걸 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명 부실채권 NPL, 그죠? 그래서 근저당권들이 이제 부실이 나면 요걸 갖다 이제 매각하고 또 그걸 매수해서 어떤 또 효과를 보는 그런 어떤 투자 NPL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계속해서 여러분 등기부 1구에 자, 근저당권 설정이 된 거죠? 역시 근저당권 설정. 원금은 나누기 1점이나 나누기 1.3 해서 딱 떨어지면 될 것 같고 또 역시 이제 근저당권 이전했네요. 그죠? 확정채권 대입변제. 요 자산관리대부회사가 이를테면 돈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이제 이전한 거다라고 하면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요런 이제 근저당권 이전은 기본적으로 채권자의 동의 또는 채무자의 동의가 있다면 언제나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요 자산관리대부위원회사가 요걸 사올 때 돈이 부족하니까 요걸 담보로 또 대출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무리 없어 보입니다. 자, 여러분 을구에는 또 가끔 어떤 게 기재가 되냐. 자, 임차권 등기가 기재가 되는 거죠. 주택 임차권. 요 사람은 이제 임차인이 있었는데 임대차 계약을 맺었어. 근데 나중에 계약이 해지됐어. 근데 해지되고 이 건물을 넘겨주고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는데 임대인이 안 넘겨줘. 근데 또 이사를 가야 돼. 또 전출을 해야 돼. 그럴 때
임차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제도가 바로 임차권 등기 명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임차권 등기는 다른 것들은 요 근저당권, 요 날짜 중요하죠? 주택 임차권은 이 날짜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 날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주택 임차권 등기 돼 있다. 매수한다. 저 금액 떠안고 제하고 들어갈 수 있다. 임차. 역시 근저당권 같은 게 있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이 금액 또 나의 보증금 감안해서 부동산의 가치 80% 이하라면 좋다라고 하는 점. 자, 경매로는 이제 이것이 선순위냐 후순위냐 배당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것들을 또 따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점만 간단히 정리합니다. 자, 다음에 여러분 을구에 또 뭐가 많아요? 전세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맺고 점유 전입신고 확정일자와 이 전세권은 기본적으로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 전세권은 실제로 임차인이 들어가 살면서 자기의 보증금, 임대차 기간을 보호받기 위해서 전세권 등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만약에 이 아파트의, 이 빌라의 소유자에 대해서 채권을 가진, 만약에 설춘한이가 있다. 그죠? 네, 그래서 이 아파트를 담보로 잡고 싶다라고 한다면 꼭 근저당권만 잡는 게 아니라 전세권으로도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세권은 사용 수익을 할 수도 있지만 담보 물건으로서 우선 면제권을 가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세권 등기돼 있어. 매매하고 싶어? 그러면 이 금액 제하고 나머지만 돈 주고 살 수 있죠. 임차, 전세권이 있어? 그 다음에 내 보증금 추가로 들어가. 부동산 담보 가치 대비 80% 이하라면 오케이. 초과한다면 리스크 있다. 경매로 낙찰 받을 때는 선순위냐 아니냐, 떠안느냐 안 떠안느냐 여부를 체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세권과 채권적 전세권, 가장 중요한 것은 전세권은 전세권 등기를 해야 된다. 을구의 전세권, 이것이 전세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나 전세 살아요. 그러나 본인들이 알아서 그냥 점유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세권 등기하지 않는 사람들은 전세권은 아니고 그냥 채권적 전세, 다른 말로 임차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저는 등기부를 발급받아 보면 먼저 가장 뒤에 있는 이 등기부 요약을 가장 먼저 참고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람마다 스타일이 달라. 등기부 처음부터 볼 거냐, 맨 뒤에서부터 볼 거냐. 자, 먼저 요약을 딱 보면 이 부동산의 주소가 어떻게 된다. 소유자는 2분의 1씩 지분을 갖고 있구나. 그 다음에 가압류가 돼 있네. 경매가 들어갔네.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네. 이런 것들을 사전에 먼저 한번 확인할 수 있겠다. 이렇게 먼저 한번 확인하고 앞쪽에서부터 또다시 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여러분, 을구에 가끔 또 이렇게 지상권이 등기되는 경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상권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설춘안에 땅이 있어. 근데 여러분이 그 땅 위에다가 어떤 건물을 짓고 살고 싶어. 또는 어떤 나무를 키우고 싶어. 그죠? 예.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제안하는 거죠. 죄송한데 우리 설춘안 씨 땅 좀 사용하고 싶다. 뭐 치료를 줄 수도 있겠다. 예. 그래서 둘이 지상권 설정 계약하고 등기소 가서 지상권 등기를 하게 되면 지금처럼 지상권 등기가 기재가 된다라고 하는 점이고, 지금 이 건은 요 지상권은 요 날짜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서화성 농업협동조합이 토지의 전부에 대해서 만 30년 지료는 없는 것으로, 사실은 뭐 요런 지상권을 우리가 여러분 담보지상권이라 그래요. 실제로 저 지상권자인 협동조합이 요걸 사용할 마음은 전혀 없고 담보를 아마 근저당권을 설정했을 텐데 담보의 가치를 더욱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상권 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 내가 만약에 이 땅을 사용하고 싶다라고 해서 이 땅을 매수하고 싶다면 반드시 사전에 토지 소유자도 중요하지만 이 지상권자인 협동조합의 동의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상권 뭐예요, 여러분? 타인의 토지의 건물, 수목 등의 소유를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다. 지상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지상권 설정 계약 and 지상권 등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서류, 부동산 등기부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제가 이 강의 자료는 PDF 파일로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에
설춘환 캠퍼스에 이 영상을 올릴 때 첨부 파일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살아가는 동안에 부동산 투자를 한 번도 안 해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매수를 하거나 임차를 하거나 또는 임대를 하거나 뭐 경매로 입찰하거나 공매로 낙찰받거나 그럴 때 부동산 등기부등본 무서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라면 이렇게 해석하고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돈 많고 실력 있으면 살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 저와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오늘 부동산 거래와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는 설춘환 캠퍼스, 설춘환 캠퍼스 최고!